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중동에서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즈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동은 뭐 늘 화약고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긴장했었고 요즘은 좀 조용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가지고 일단 근데 금융시장이 뭐 막 요동을 치고 급락하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왜 그런 걸까요? 네. 원래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뭐 중앙은행이 돈을 더 푼다든지 아니면 긴축 기조가 뭐 후퇴된다든지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약간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게 트리거가 돼서 정책적 대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뭐 분열하던 정계가 단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난 50년, 100년 그런 굵직한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당일 정도로 항상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올랐더라라는 게 이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우 전쟁 보면 그런가 그 영향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러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 앙드레 코스톨라가 얘기한 것처럼 막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들릴 때 주식을 사고 다시 막 그 수습되고 빵빠레가 올릴 때 팔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군요. 네, 이번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의 지금 충돌 뭐 일방적인 어쨌든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 지속될 거다. 하지만 주가는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날 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 녹화 시점 기준 나을 텐데 주가는 어쨌든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다는 뭐 조금 의외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계속 뭐 그게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한 거는 일단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주식시장을 압박해 왔는데 오히려 중동 긴장, 뭐 전쟁급 충돌이 났는데 금리가 떨어졌다. 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 미국 국채 혹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만들어서 국채 금리가 지난 뭐 9월부터 계속 주식시장을 조금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8%를 고점을 찍고 4.6%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미국의 강대국의 채권을 사는 수요를 만들어서 채권값이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다. 수요가 채권을 사니까 채권값은 오르고 금리를 떨어뜨리게. 아이러니랑 그동안 정말 왜 이렇게 오르지 못 잡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쟁이 물가와 혹은 뭐 채권 시장과 좀 더 나아가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미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가변적인 건데 그러니까 가령 뭐 이란이 뭐 배후가 확실하다. 그래서 응징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일단은 며칠 안 됐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조금 이란까지 좀 싸잡아서 뭐 속된 말로 싸잡아서 어쨌든 이게 확전 분위기로 가면서 전체적인 뭐 이렇게 부담을 지금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잖아요. 유가도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결국에는 경제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재정 지출이 지금 IRA 입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집행될 게 많은데 군사적으로 더 이렇게 확전이 되면 일단은 부담스러운 거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그 무장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테러 집단인 네. 뭐 정확하게는 테러 집단으로 지금 규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또 학살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마스를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 충돌이고 또 이스라엘의 네. 보복 가자 지구에 대한 조금 질서 회복이라 그럴까 아니면 또 하마스 세력의 완전 퇴치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슬로건을 내걸고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이제 후속적인 군사 작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의 문제로 지금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전쟁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사실 팔레스타인의 하마즈의 그 세력들은 사실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무장 세력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 이걸 전쟁으로 선포하면 워딩상은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러우 전쟁처럼 뭐 1, 2차 대전처럼 그런 전쟁의 양상은 아닌 그래서 충돌이란 양상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 금리를 끌어내렸다.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힘들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인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뭐 마켓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금 앞서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내년도 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뭐 매크로 전반에 분명히 파생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 거기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일단 국채 금리의 하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건 대단히 다행. 사실은 월요일 날 미국이 콜럼버스 때 휴지항일 채권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네. 그날 유가 4% 올랐거든요. 그렇죠. 채권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야 화요일 날 열리면서 이게 또 문제가 뭐 생길 4.8 때다. 유로 막 4.9 끌어올리게 되면 사실 쇼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됐고 유가도 첫날 4% 오른 다음에 간밤에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 유가는 조금 또 불안한 국면도 없지 않은. 네. 그래서 유가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일단 뭐 겨울철 날씨도 뭐 관건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오펙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 뭐 거의 장기간 유가의 그 재고 동향을 그러는 차트가 있던데요. 네. 그 차트를 보니까 지금이 그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재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재고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미국도 비축유가 많이 줄었고. 예. 재고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적인 요인에서 균열이 생기면 공급을 줄이거나 지금 뭐 사우디 러시아처럼 130만 배럴이 뭐 별거는 아닌데 실제로는 또 130만 배럴보다는 130만 배럴보다는 조금 더 낮을 거거든요. 실질적인 감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뭐 사우디는 노린 거고요. 재고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오펙 자신이 전망했지만 내년도에는 석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주는 최근에 IMF에서도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내년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또 신흥국 기름을 많이 쓰는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석유 수요가 오펙 자신도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그렇게 했지만 전망했지만 일단 수요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년도 경기가 이게 돌아서서 이렇게 확장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라면 좀 이게 힘을 받죠 위로 유가가. 그런데 내년도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라면 결국에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수요를 이제 조금 높아진 유가가 가뜩이나 높아진 유가가 전체적인 석유 수요를 끌어내리면서 유가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가의 고비는 지금부터 한 겨울까지 내년 한 1월까지인데 이때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석유를 팔려고 하겠죠. 그게 목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러시아하고 사우디. 네, 러시아, 사우디가 네네네. 네,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이제 유가를 전 세계에 이제 팔려고 네. 노력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뭐 조금 더 그 이 문제에 네. 본격적으로 끼어들면서 전체적인 이란의 석유 생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유가는 거의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가 상승이 금리와 예. 또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참고적으로 이란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초만 해도 하루에 150만 배럴, 뭐 200만 배럴이 안 되게 생산하다가 이란이 어느덧 300만 배럴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약간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이란 뭐 관계가 좀 그렇고 사우디의 관계도 좀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80억 불 뭐 돈도 돌려주고 이란에 묶여 있던 네. 자금도 돌려주고 이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듯이 이란의 생산은 지금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이런 이스라엘 사태가 이란까지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유가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이 거의 고점 언저리 아닌가. 살짝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다. 예. 합니다. 러우 전쟁도 이게 작년 2월이었으니까요, 그죠? 네. 사실은 이제 해를 넘어가면 2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은 러우 전쟁도 이제 좀 끝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네, 그 정말 러시아 다 몰아내고, 그죠? 푸틴 자보다 목을 조르고, 네, 이래야 되는데 국제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서방의 지원을 받고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상당히 좀 교착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크림반도나 이런 걸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어쨌든 항상 그 주변국들의 강대응 그렇잖아요. 오케이, 거기서 그만해,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평화적 그 세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참 안타깝겠지만 그렇게 고착화해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틀린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네. 모르는 거죠. 뭐 네. 전쟁이라 전쟁은 모르죠. 그러니까요. 다음은 이제 경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세계 경기 전망할 텐데요. 일단 미국 경제를 먼저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좀 경기를 눌러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잘 안 눌려지는 만큼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이 일각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 뭐 경착륙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우려는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는 뭐 이 경제가 단단한 거죠.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아서 타겠죠. 예. 뭐 지금 뭐 금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금리가 올라간 게 사실은 뭐 거두절미하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아틀란타 연은이 네. 뭐 GDP 나우를 항상 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업데이트해서 뭐 두세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3분기가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5.9%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 네네. 3분기 GDP가 네네. 연율. 그러니까 뭐 지금 1분기에 상반기에도 2.1%고요. 그다음에 IMF가 이번에 전망을 수정했습니다만 1.8%에서 좀 전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간으로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2.1%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2.5%는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3분기는 거의 다 나온 거고 조금 못 나와도 한 3%대 초반이나 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4분기에 꺾어진다고 해도 2.2%대 초반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좋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수급적으로 구조적인 불균형의 상태다. 어쨌든 기업들이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사람이 남아 도는 섹터도 있겠지만 네.
매크로 전체적으로는 실업자 한 명당 1.5개의 빈 일자리가 실업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보다 더 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풀린 돈으로 해서 뭐 네. 레저나 소비가 좋고 네. 또 미국 내 생산을 자꾸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네. 미국이 장기 추세 성장률이 1.8%인데 네. 지금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이라는 그럼 잠재 것은 성장률을 오버하는 거네요. 네, 그죠?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지 네. 않는 네. 요인인 거고요. 아무튼 지금 그 정도로 미국 경제는 좋고 네. 그 정도로 좋으면 사실은 재정 지출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바이든 정부는 지금 GDP 대비 6% 마이너스 6%의 네. 재정 적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조 예.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GDP 대비 규모로 보니까 팬데믹 때 2020년 2, 3월에서 한 7, 8월까지의 재정 적자와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네. 뉴욕에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팬데믹의 정점에서 사용된 재정 지출과 지금 버금되는 재정 지출이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고 건설 지출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소비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는 실업률 3.8%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시차가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스며드는 시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스며들고 있잖아요. 아직은 완벽하게 스며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은 미국 경기가 조금 올해까지는 좋을 거다. 근데 문제는 네. 다른 나라죠. 그렇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제껴놓고 다른 나라 세계 경기 얘기를 하면 세계 경기를 통틀어 보면 뭐 IMF나 이런 데 보면 내년에 경기 전망이 지금보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부를 뜯어보면 미국은 좋지만 사실은 보면 유로존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중국 뭐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머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미국 제외하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5.3인가 5.2에서 지금 이번에 5.0으로 낮췄고 네. 내년도도 낮췄잖아요. 4.2로. 네, 네. 그러니까 내년은 4%대 초반 성장. 뭔가 높은 성장률이지만 중국한테는 낯선 성장률. 그리고 유로존도 지금 몇 달 전에 0.9% 올해 받다가 지금 0.7%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IMF 가. 유로존 뭐 독일도 안 좋고 그죠? 네,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도 지금 낮췄고 네. 내년도도 유로존이 1.5% 받다가 1.2%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대 초반 성장률이라는 게 겨우겨우 성장하는 정도의 조금 약간 보잘것없는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머징에서는 인도 이런 쪽이 조금 기여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인도도 최대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니까 네. 조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머징도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안 좋고 미국 외에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거나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미국은 돈 풀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웠고 어쨌든 천연가스도 많이 수출하고 석유도 순수출 국가잖아요. 자급자족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미국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혁신 성장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온갖 기업들을 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예. 때문에 지금 건설 투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주거형 건설 투자가 지금 좋고 네. 거기서 인력도 굉장히 좀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이렇게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좋아지는데 교육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제 조금 서비스업 소비가 조금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이 안 되는 재화고요. 그게 미국에서 뭐 MLB 야구 구경을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 수출이랑 그렇게 큰 관계는 없잖아요. 모자 사잖아. 모자도 자기네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말해 뭐야 안 좋잖아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지. 우리도 내년 지금 성장률이 별로죠. 네. 네. 내년도 뭐 IMF가 2.4에서 네. 2.4 받다가 그것도 0.2% 포인트 깎아서 네. 내년에 2.2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뭐 1.4, 1.5에서 1.4로 좀 왜 또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우리도 1% 성장을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참 물론 위기 상황이라고 보면 뭐 IMF 때나 코로나 때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죠 우리가 이 작년에 2.6이었나요? 3% 정도는 네. 몰라도 이게 2%대 1% 성장이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잠재 낯설죠. 성장률이 한 2% 중후반 되나요? 뭐 후반은 아니더라도 네. 중반은 뭐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잠재 성장률만큼도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네. 세계 경기 상황 같고요. 금리 전망까지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는 분들도 금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투자에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은 금리잖아요. 매크로 네. 환경은. 그러면 지금 미국 상황은 올해 2번 FOMC가 남았는데 11월, 12월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못 올린다.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못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에서 예. 11월 1일은 뭐 무조건 안 올린다라고 지금 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12월 13일 날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올릴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반반이다라고 봤다가 지금은 그것도 없을 거야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언제 인하하는 거냐라는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컨센서스는 안 올릴 뿐만 아니라 조금 조기에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본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가 네.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 뭐 위원들이 정책위원들이 그 지역은행 총재들이 조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메리 데일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일을 시장 금리가 대신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게 결국 약간 긴축적인 상황, 그러니까 경기를 약간 누르는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이유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쪽의 뉘앙스로 계속 한 명이 아니라 한 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좀 환호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도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주택 경기도 조금 안 좋아질 거고 자동차도 뭐 오토론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질 거고 전반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가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계점에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어쨌든 전체적인 금리를 통화 정책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 보니까 11월에 동결 가능성이 84%까지 올라갔네요. 네, 거의 뭐 그전에 한 70, 뭐 한 5, 6이었던 것 같네요. 더 올랐죠. 84까지 올라갔고 12월 13일을 보자. 네. 12월에도 동결 확률 70%인데요. 네, 조금 올라왔죠. 네. 지금 한 5, 60%에서 그러니까요. 올라왔습니다. 네네. 네. 분위기 자체. 물론 요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또 확확 바뀔 수 있는 네. 지표이긴 하나 동결 연말까지 동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인하 시점이 언제냐는 당초에 보다 좀 기대감이 많이 좀 후퇴한 거잖아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어렵다 아니에요? 시장의 컨셉은? 네. 시장의 컨셉은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뭐 5, 60년간 뭐 마지막 금리 인상에서 첫 금리 인하의 그 인터벌 네. 그 시차가 뭐 한 6, 7개월 됐던 걸로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면 뭐 그냥 액면 그대로 과거에 이제 통계를 네. 평균을 대입하면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9월까지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도요? 네. 빨라야 9월 뭐 조금 늦으면 내년 연말에나 첫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변수는 많죠. 근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네. 그런 정도의 지금 연준이 보는 매크로 환경이 유지된다면 연준이 보는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 9월달에 SEP FOMC 하고 난 다음에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경제 전망 자료에서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근거 억제로 삼는 기준인 근원 PCE 물가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올해 연말에 3.6, 내년 연말에 2.6.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 가야 2.6이니까 한 2.2, 내년 만약에 액면 그대로 내년 12월이 2.6이다. 그러면 한 10월 정도 되면 한 2.8, 2.9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첫 금리나 할 만하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네.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저는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는 지금 최근 2017년에서 19년 정도의 평균, 그러니까 과거 약간 팬데믹 직전의 평균에 이미 도달했는데 네, 한 네. 19만 명 정도 네. 수준에. 그런데 잡 오프닝, 졸트라고 그러죠. 구인 구직에서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구인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공고를 낸 그거는 지금 960만인가 그렇게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90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조금 더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한 600만 정도, 한 적어도 같은 기간의 평균 2017년부터 19년의 평균에 550만 명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그 근접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연준은 노동 비용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를 이제 확신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저에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 뭐 예를 들면 터지면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길 바라는 건 않지만 뭐 코로나가 나올 줄 누가 알았으며 그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서 정책이라는 게 확확 바뀌는 거니까 그죠? 누가 어떤 기업이 네. 큰 기업이 부도난다든지 그러니까, 네. 은행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러면 그 전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죠. 단행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스테이터스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거. 근데 내년 시장에서는 상반기 전에는 금리 원래 내년 이제 사실은 연초 1분기쯤에 네. 금리를 내릴 걸로 봤다가 어렵다. 상반기 넘어가야 된다. 박사님은 9월 정도 또 돼봐야 한다. 9월 이후나.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오래 된다고 하면 뭐 기업들에겐 그죠? 금융환경이나 주식이나 성장주에겐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는 좀 내려갈 걸로 봅니다. 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거의 막빠지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제 10년물이라든지 이런 장기 채권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재가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만은 일단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아까 고용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도 아직은 뭐 구인 건수가 높고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9월달 신규 비농업 일자리도 33만 6천 건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제 10년물이 한 6개월 이내에 4%까지는 분명히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과거처럼 4%를 하향 돌파한 다음에 3% 고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정도. 하지만 내려간다. 네. 내려가면 내려가더라도 사실은 4%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 4%라는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을 주겠죠. 특히 빚을 많이 진 기업, 또 국가, 그리고 또 정부의 부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거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기업 부채 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금융 환경은 계속 경색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는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절대 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거든요.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도 표준금리지 않습니까? 예. 표준금리라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기준점을 잡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나 중국은 미국보다는 경기가 약한데 금리는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 있는 변수가 뭐냐, 생각해야 될 게 4분기 뭐냐잖아요. 가장 크게 봐야 될 뭐 경제 또 외부 변수는 어떤 건가요? 조금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채권 시장 자체의 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숨어 있는 기업 이익이라는 변수 네. 두 가지가 굉장히 4분기에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 그 상당히 레벨 자체가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하셨고 기업 이익도 3분기에 4분기는 좋아질라나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막 환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초보다 조금 눈높이가 낮아진 거 아닌가요? 네. 4분기는 좋아질까요, 실적이요? 근데 뭐 제가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컨센서스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예. 미국 기업 이익은 S&P 500 EPS가 뭐 팩트셋이라든지 좀 뭐 블룸버그 컨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2분기는 소폭 마이너스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동분기 대비. 근데 3분기는 한 플러스 0%에서 한 플러스 5% 사이. 네. 그 정도로 이제 플러스 반전되는 분기가 3분기고요. 4분기는 한 10% 전년 동분기 대비, 전년 4분기 대비 올 4분기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EPS 기준으로 거의 10%.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10%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올해보다는 10% 증가하는 속도로 정도로 페이스로 내년은 달릴 거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 그걸 믿는다면 주가는 안 빠지죠. 그렇죠. 웬만하면 빠지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금리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도 금리가 높지만 어쨌든 4.8%라는 조금 불안정한 레벨에서 이거 5% 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주는 이제 4.8%를 찍고 만약에 제 의견대로 한 연말에 혹은 내년 3월까지 한 4.0%까지 안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최소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레벨은 높기 때문에 그걸로 아주 주가가 금리 때문에 날아간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은 적어도 안 잡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면 4분기 증시는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미국 기업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 국내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금리나 수출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도세 회피 물량이 4분기에 고질적인 우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좀 여전히 올해라고 뭐 사실은 특별히 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주가가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좀 미리 나오긴 합니다만 영향을 좀 주면서 우리에게는 좀 미국 기업과 환경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네. 기업 이익도 미국보다는 약하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그렇죠. 세븐이 없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가까운 기업이고 네. 하이닉스랑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같은 그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4분기에 튄다 산타랠리까지 일으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이거는 빅테크 장세일 것 같아요. 빅테크가 끌고 올라가는 그렇죠. 예. 상반기에 AI가 쏘올린 큰 공에서 4분기는 AI가 쏘올린 중간공. 조금 작은 공. 네. 상반기보다는 뭐 그런 개념이고.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무슨 뭐 제조업이나 무슨 뭐 전통 산업이 끌고 가는 국면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유가 오르니까 뭐 에너지 정도 네. 이렇게 뭐 동참하겠지만 시총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빅테크가 없다.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은 미국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초라하다. 네. 말씀하셨듯이 수출 안 되고 무역 수지 흑자 나지만 예. 불황형 흑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다시 2.7 찍고 3.7까지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요금을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그림이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 돈 번 거지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애매한 상태잖아요. 반등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네. 조금 뭐 디램 가격이 하락이 이제 진정되고는 있지만 업턴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한 편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웃나라 중국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수요처죠. 수요처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눌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묵직하게 악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분기에 미국이 올라가면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장은 거기에서 쫓아가는 정도 하지만 아웃퍼폼은 못하는 글로벌 뭐 금리도 동조화되지만 예. 주가도 동조화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같이 움직이는 정도의 그림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YTD로 보면 연초부터 보면 코스피가 10%, 코스닥은 20%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물론 사람들이 기분 좋고 20% 수익 난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야 주화 말았다 그죠 올해 그렇죠. 번 거 다 까먹었다 이럴 텐데 어쨌든 4분기 전망이 그리 안 좋다면 네 4분기 그냥 좀 쉴까요? 4분기는 지지선을 확인하는 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저항선을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3분기보다 혹은 상반기보다는 낮아진 박스권에서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역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권의 레벨은 좀 낮아지고 위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매크로가 뒷받침되지 않고 기업 실적과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미국장이 좀 버텨주고 미국장이 좀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4분기에. 네. 그래서 조금 낮아진 박스권에서 지지선을 한 번 정도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러면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교체 매매라든지.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참 해외 주식 투자한 분들도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해외 주식은 아직 플러스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죠? 국내 주식은 뭐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손실이야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국내는 또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해외 주식도 지금 보면 올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다 조정을 좀 받았죠, 그죠?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최근에 많이 얘기한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다 이제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미국의 빅테크들을 좀 사봐도 좋을까요? 뭐 투자의 관점에 혹은 투자의 뭐 좀 투자의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한 1, 2년 정도 앞으로 조금 약간 긴 호흡으로는 4분기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이 해외 주식.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은 뭐 4분기에 조금 그래서 국내 주식은 어쨌든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그죠. 무조건 사서 뭐 6개월 1년 보자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국내 주식은 해외 주식은 그러니까 뭐 4분기만 따지면 뭐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앞서 뭐 대주주 과세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형 우량주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섹터 쪽에서는 뭐 약간 경기에 너무 민감한 업종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경기랑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추천하는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미용기기 뭐 이런 게 경기랑 그렇게 큰 건 없잖아요. 그렇죠. 헬스케어 뭐 이런 거, 네. 뭐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쪽에 뭐 수주가 늘은 뭐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됐냐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게 4분기에 좀 초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국내냐 해외냐라는 부분에서는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이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고 같이 떨어져도 좀 복원력이 좀
생길 것 같다, 더 클 것 같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그 중에서 일단 4분기 지금 3분기 실적이 10월 중순부터 미국도 뭐 은행주부터 시작됩니다만 네. 빅테크가 만약에 실적이 실망스럽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이 빅테크들이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산타랠리라고 붙일 정도의 랠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4분기가 그렇게 미국장도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역은 뭐 지금 미우나 고우나 빅텍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은 뭐 긴 호흡에서는 네. 이게 이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도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와닿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제일 와닿는 기업들이 네. 그런 혁신 성장 기업들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애플 이런 것들 그렇죠. 네. 변동성은 있어도 꾸준히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해외 주식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쉽게 사고 팔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모바일도 잘 돼 있지만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은 게 쉽게 사고 팔아서 안 돼서 좋은 거잖아요. 네. 사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국내 주식은 뭐 그냥 아침에 샀다가 밥 먹고 기분 나쁘면 빠지는 거 같으면 팔아버리고 이러는데 해외 주식은 그렇게 할 수는 물론 장중 트레이딩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국내보다 수수료도 높을 거고요. 또 뭐 팔았을 때 과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해외 주식은 조금 상대적으로 네. 롱텀리 그죠? 네, 기민하게 움직이기 어렵죠. 예, 국내 주식보다는 장투 성향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또 보답을 해주고 네. 네, 지금 묶어놔야 된다니까요. 그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국내 주식 쪽으로 돌아와서 주도주에 관한 얘기 2차 전지와 반도체 요 얘기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참 올해 그냥 정말 애환과 애증의 종목입니다. 그죠? 엄청난 네. 성장성, 희소한 성장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주가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소외감이 있었고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는 양치기 소년처럼 바닥이 온 것 같아. 그랬는데 못 가고 계속 지금 이제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 대한 생각 좀 정리해 주세요. 2차 전지는 올해는 좀 쉬어가는 장인 것 같고요. 네. 그 내년도에 이제 그 떨어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종목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 상반기처럼 뭐 이렇게 경이적인 수익. 네, 경이적인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A부터 Z까지 모든 네. 종목이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시세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나름대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좀 결함도 있고 또 이익이 예상보다 못 미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년 상반기나 뭐 2차 전지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어쨌든 그런 모양새의 반등이 있지만 좀 추려서 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조금 뭐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핫한 종목보다는 새로운 뉴페이스나 아니면 이미 같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조금 자원을 같이 확보하고 있다든지 예.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다른 또 사업 부분이 안정돼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든지 좀 안정성이 겸비된 그런 2차 전지주가 조금 선별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도체는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저는 그냥 뇌피셜인데 네. 삼성전자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예. 바닥권인데 바로 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정말 좀 이렇게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서서히 올라가고 또 삼성전자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게 좀 메모리 가격도 있지만 지금 3분기 실적에서도 좀 3나노 좀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좀 성과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한두 분기 가시화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조금 우상향되는 그런 모멘텀을 잡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도로 조금 고온 이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주도주 자리에 네. 있는 거죠. 예. 네. 그 반도체가 만약에 내년도 삼성전자가 네. 성과를 못 내주면 제 생각에는 뭐 세금도 안 거치고요. 뭐 간단합니다. 수출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제자리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4분기 시작된 4분기 투자 변수와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